예, 안녕하세요.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추창이라고 합니다. 아마 저희 회사를 좀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노무라 증권의 그 금융 애널리스트하고 그 스트래티지스트라고 하는 이코노미스트 그룹들이 있는데요. 그 그룹들이 1965년에 분사를 해가지고 리서치 회사를 세웠고 지금은 그 매니지먼트 컨설팅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점이 생긴 지는 한 17년째로 접어들고 있고요. 지금 저희 고객들은 한국의 그 재벌 기업을 중심으로 주로 하고 있는 섹터는 전기, 전자, 소재 쪽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 자동차 쪽과 같은 제조업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역 개발 같은 이슈들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건설 부동산 같은 그런 부분들이 중심이 돼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금년 10월 20일에 그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서요, 한국, 일본, 중국 부동산 시장, 특히 뭐 주택 시장에 좀 초점을 맞추는 상태에서 구조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진단해 보자라고 하는 세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 세션을 담당을 해서 발표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일본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참가하셨던 강의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매 쪽인 거로 좀 알고 있고요. 아마 그쪽에서 들으신 거는 좀 테크니컬한 이슈가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다루는 내용은 보시다시피 일본 쪽의 부동산 버블 붕괴라고 하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본이 어떤 식으로 변해왔고 그 변하는 과정 속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내용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안건이라기보다는 전체 큰 흐름,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본 부동산 시장이 아까 좀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일본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저희한테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본에 있는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한 20여 년간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버블이 붕괴되면서 약간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났었고요. 그 문제들을 개인 혹은 기업 레벨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 그 교훈이라고 하는 부분이 향후 한국 시장에서 만약에 버블이 조금 빠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움직여 갈 것인가 하는 시장을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버블 이후에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화를 했는가, 두 번째는 성숙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2015년의 모습, 어떤 식으로 가속화될 것인가, 여기에 이 환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키 이슈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측면하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는 이 부동산 시장 안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 크게 세 가지의 꼭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잘 아시다시피 그 일본에서 버블이 꺼졌다 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그래프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주가가 되겠습니다. 주가는 이쪽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부동산 가격입니다. 이 부동산 가격은 1990년 3월을 100으로 했을 때 그 전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얼마였는가 라고 하는 것이 비율로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990년 3월이라고 하는 이 시점이 100이 되는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거기 상대적으로 얼마나 싸냐 비싸냐 라고 하는 측면이 될 거고요. 보시게 되면은 그 일본 지금 현재 82년 정도부터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곡선이 나오기는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쭉 올라가서 1985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는데 이때는 기업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원래 환율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사실 굉장히 수출이라고 하는 측면, 일본도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기업들이 제품의 품질을 높이면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구매력이 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했고요. 쭉 보시게 되면 블랙 먼데이 때문에 한번 쭉 빠진 적도 있긴 하지만 다시 회복해서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최고의 정점을 이뤘던 타이밍이 여기 보시게 되면 89년 12월 29일입니다. 그때가 니케이 지수, 일본은 니케이 지수 쓰시는 건 다 아시겠지만 38,915엔 정도였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주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8,374 정도가 됐으니까 뭐 거의 영원히 이 금액은 도달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게 지금 일본 쪽 얘기고요. 최근에 좀 경기가 회복이 돼서 좋았을 때 한 10,000행, 12,000행, 14,000행 이 정도 올라갔던 게 거의 올라갔던 가장 많이 회복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 주식 부분이 아니라 부동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점선 부분은 쭉 여기도 결국은 주가라고 하는 게 그 경기가 얼마나 좋아지느냐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부동산 지가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에서 상승을 시작했고요. 점점 오사카, 나고야 이런 데까지 쭉 올라가고요. 그리고 주택까지도 전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쭉 빠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주식의 가격이라고 하는 주가라고 하는 거에 약간 후행해서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주가가 급격하게 빠지는 거에 비해서 물론 부동산 가격도 빠지긴 빠집니다만 주가가 빠지는 것만큼 급격하게 빠지고 있지는 않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실제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건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경기가 얼마나 좋아지느냐라고 하는 측면, 그러니까 뭐 주가에 반영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구의 변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지가가 상승할 때 파급되는 그 순서를 보게 되면요, 상업지에서 시작해서 주택지로 파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일본 지역별로 보시게 되면 도쿄의 도심은 23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 그 다음에 수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외의 대도시권, 그리고 지방권으로 서서히 파급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진정되기에는 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죠. 주가가 쭉 빠져서 다시 이렇게 회복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기 주택가격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기분 좋아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리적인 지지선들이 있어가지고 이 생각들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가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좀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레지덴셜하고요, 커머셜이 있으니까 상업지역하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 주거 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용도별로 나눴을 때의 그 공시 토지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 가격하고는 약간 좀 틀려요. 그렇지만 1971년을 100으로 봤을 때 실제 최고 올라갔을 때 한번 보시게 되면은 400, 600, 6배까지 올라갔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한 10년, 20년 사이에 3배, 그 다음에 또 2배, 그러니까 총 6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쭉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현재는 뭐 거의 회복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시 토지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 보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상업지하고 주택지는 약간 좀 민감도 면에서 약간 좀 틀렸거든요. 상업지라고 하는 건 기업이 좀 샀던 거고, 그 다음에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개인이 구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이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은 그 주택이라고 하는 걸 일본에서는 구매하는 것보다는 좀 이용하는 형태로 좀 많이 바뀌고 있고요. 한국 쪽도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하게 보여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로는 집을 구매하는 층보다 차라리 월세를 내고 살겠다라고 하는 측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세금, 고정자산세가 조금 굉장히 좀 세율이 센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집을 계속 가지면서 그 세금을 내고 있으나, 혹은 임대료를 계속 내나 큰 차이가 없는 형태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일본은 그 론을 주택담보대출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자가 거의 발생을 안 합니다. 실제 보시게 되면은 이율이 뭐 1.2%,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이자 부담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집값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런데 계속 원금을 조금씩 갚아 나가는 방법을 쓰나,
혹은 임대료를 계속 내나 결국은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냐, 언제 일어날 거냐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모습으로 사람들 마인드셋이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한테는 벌써 그런 생각들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보시게 되면은 개발업자가 버블의 근원이었고 그 다음에 버블이 빠지면서 개발업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는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버블 시기 한 70년부터 시작해서 한 80년 말까지 약 한 20년, 짧게 보면 80년대에 한 10년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때는 이때 이제 계셨던 저희 회사 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부동산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었고요. 그냥 물건만 아무거나 잡아서 계약만 하면 무조건 올라갔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는 그 자산 운용 수익이라고 하는 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때입니다. 돈을 빌려서 땅을 사기만 하면 그 다음날부터 계속 오르고요. 그 다음날 지나면 또 오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계약을 하러 오늘 기업 같은 경우에 계약을 하러 오늘 갔으면 그날 계약을 못하면 그 다음날 또 오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10년 동안 일어났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때는 뭐 오르고 그러니까 내린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무조건 오르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업자, 건축업자라고 하는 이러한 인더스트리 섹터에 계셨던 그 플레이어들은 대부분 다 너무나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도산 건수하고 부채액 추이를요 반기별로 좀 작성을 해놓은 건데 여기 막대 그래프가 도산 건수입니다. 이게 뭐 별로 이렇게 높지 않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옆에 나오는 숫자를 보시게 되면은 건이 뭐 12,000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제일 높은 숫자가 굉장히 그 도산 건수라고 하는 것이 쭉 올라가서 실제 내려오는 기미가 안 보일 정도로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 거고요. 그런데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적어도 부동산 가격이 유지는 돼야 뭐가 좀 리퀴데이션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빠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산을 하는 업자들이 많이 일어난 거고요. 이런 부분 속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그래서 지방에 있었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했고 여기에 돈을 빌려줬던 그런 것들도 대부분 다 망했던 거고요. 그런 것들이 블락세일이라고 하는 실제 그 장부 가격의 한 10분의 1 가격 정도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그 미국계 회사나 유럽계 회사로 굉장히 많이 넘어가게 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다시 회복해서 팔고 나갔고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좀 비슷한 모습을 좀 보였던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굉장히 구조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보시게 되면 그 도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 두 가지로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기본적으로는 일본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내수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70년대 80년대는 수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얼마나 타격을 받았을 것이냐 혹은 그 다음에 부동산업 각각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 그 부채 총액을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그 뭐 도소매업, 비제조업, 부동산업, 제조업, 건설업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플라자 합의 이후에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키운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속해 있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실제 그 도산 기업이 좀 적었고요. 부채 총액도 상대적으로 좀 적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도 하다가 쭉 올라갔다가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지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았고요. 부채 총액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버블의 원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은 자산운용 수익을 노린 개발업자들에 의한 부분이었다라고 판단하는 이유의 한 가지입니다. 자, 아까 조금 이따가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요. 하나를 좀 설명을 좀 약간 드릴게요.
이제 신문 같은 데서 보시게 되면 출생률이 어떻다, 혹은 뭐 총 인구가 어떻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측면, 국가 경제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총 인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케이스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핵심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건 선진국의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을 다 받고 나서 생산 활동에 들어가서 세금을 내면서 쭉 일을 하다가 은퇴하는 시기, 보통 선진국 같은 경우는 25세에서 60세 정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생산 가능 인구는 굉장히 어린 친구들도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15세에서 60세 그렇게 보는 경우, 여기는 64세까지 봤네요. 이 정도까지 보는 게 맞고요. 전체 인구는 그냥 총 인구입니다. 사람 수. 이게 언제부터 감소가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일본은 이게 81년이요. 그리고 여기가 96년. 그리고 08년입니다. 한국은 2011년에 이미 핵심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 전체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하고요. 최종적으로 2019년 정도에 전체 인구가 줄어들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수 감소라고 하는 거는, 세대수는 뒤에서 조금 나올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2025년 정도에 세대수가 감소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는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닌데요. 세금을 내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체 인구 중에서 이 사람을 뺀 사람이 그 수혜를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을 먹여 살린다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생산 가능 인구,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그리고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 그 다음에 세대수가 줄어드는 부분, 이런 것들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한번 잘 분석을 해보시면, 실제로 버블이 깨지면서 부동산이 빠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구가 쭉 늘어나고 세대수가 늘어나고 핵심 생산 가능 인구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진짜 버블 한번 깨지고 나서 인구가 증가하는데도 이런 현상이 날 수가 있겠는가 한번 보시면 약간 다른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본하고 한국의 차이를 보시면, 일본은 81년에서 90년이니까 15년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12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내려가는데요. 한국은 11년, 17년, 19년, 25년이에요. 지금요. 예측으로는 11년에서 17년, 6년 남았어요. 그리고 2년입니다. 아마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의 모습이 보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뒤에 나오는 주택 보급률 같은 부분은 약간 허수일 수 있어요. 뒤에서 주택 보급률을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을 보시게 되면 주택 보급률 104% 뭐 이럴 때 있거든요. 자, 주택 보급률이 104%라고 하는 거는 4%의 집은 남아 돌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도 집은 계속 지어요. 왜일까요? 이게 그때 그 금융지주경제연구소에서 했던 그 세미나 끝난 다음에 나왔던 질문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계속 얘기를 들어가시면 아마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는 좀 머릿속에 넣으신 상태에서, 지금 왜냐면 제가 주가나 이런 쪽 너무 매크로한 부분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인구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버블이 생겼다가 붕괴된 건 팩트예요. 자, 그 이후에 그럼 버블이 붕괴된 다음에 부동산 비즈니스는 어떻게 변했냐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밑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블 붕괴 이후의 부동산 개념의 변화. 향후 토지 건물에 대해서 소유하시겠습니까? 임대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느냐. 여기 보시면 이쪽이 향후 소유가 유리하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고요. 퍼센트. 임대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퍼센트 비율이었어요. 93년 버블 깨지고 나서 그래도 조금 지난 시점이죠. 몇 년. 이때도 사람들은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해서 믿고 싶지 않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계속 값이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인생을 살면서 물건을 사게 될 때 가장 비싼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합니다. 이게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98년이 되면서 비로소 소유를 하는 거하고 임대하는 거가 반반 정도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됐고요. 이제는 임대가 유리하다라는 쪽으로 조금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타라고 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이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왜 임대를 선호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시게 되면은 사업소의 진출 그리고 철수가 유연하다. 이건 굉장히 되게 슬픈 얘기거든요. 기업을 하나 아니면 사무실 하나 내시든 기업을 하나 내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건 기업이 쭉 계속 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 혹시 중간에 뺄 때 자산으로 갖고 있게 되면 매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제값을 받고 팔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의 경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뜻을 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용면을 고려하면 임대가 유리하기 때문에 왜냐면 일본 쪽에서 뭐 한국도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만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게 되면 메인테너스나 이런 비용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세금이라고 하는 부담이 계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임대를 해서 차라리 그냥 밸런스 시트 상에서 여기 뒤에서 그거 나옵니다만 자산에서 빼가지고요 비용 쪽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절세 효과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보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율이 큰 거로 보시게 되면 초기 투자가 소유에 비해서 적죠 당연히. 1억엔 주고 사는 것보다 100만엔 주고 들어가는 게 더 쌀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향후 경기에 대해서 별로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는 뜻인 거고요. 그 다음에 비용면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있어서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의 그 자본 조달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점, 이런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토지가 반드시 유리한 자산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트리키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리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캐피탈 게인이 없다라는 걸 물은 건지 아니면 자기가 옮기는 데 필요한데 좀 불편하다는 건지 사실 어떤 쪽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의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부동산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걸 봤을 때 자산의 안전한 운용이라고 하는 데서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팩트로 나온 거예요. 이거가 뭐 예를 들어서요 99년부터 사람들이 임대하고 소유가 어느 쪽이 유리한지 반반이다 라고 하는 팩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토지 가격이 쭉 하락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의 멘탈리티 속에서는 떨어지는 걸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기업도 그렇고요. 그 돈을 빌려준 은행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요. 그 시간이 그게 실제로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리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시게 되면 토지 가격 하락이 10년 이상 정도 지난 99년 정도 돼서 비로소 사람들은 토지 가격이 이제는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고 토지를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즉 멘탈리티가 바뀌는데 10년 이상 걸린다는 거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그 쭉 버블이냐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긴 하지만 실제 버블이냐 아니냐를 지탱하는 버블을 지탱하는 건 사람의 탐욕이고요. 그리고 버블이 깨지기 시작할 때는 공포 때문에 던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람의 심리적인 불완전한 정보 안에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심리 상태의 변화가 있는 데에는 약 한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라고 하는 거가 중요했던 시점에서 사업 전개할 때는 이용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쪽, 자산보다는 비용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측면으로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의 유동화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에서 벗어나서 부동산을 담보로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매각한 상태에서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그 하는 것을 유동화, 뭐 ABS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유동화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2000년대 법률이 좀 개정이 되면서요. 부동산 자체가 투자 신탁의 대상이 됐습니다. J리츠라고 하는 거 뭐 아실 거고 아마 옛날에 조금 펀드나 이런 거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일본 뭐 밸류형 투자 펀드라든지 리츠 펀드에 가입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잠깐 노무라 종합연구소에 있다가 일본의 그 투자은행에 한국 대표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이 펀드를 올렸었는데 그 굉장히 좀 안 좋은 펀드를 내리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이게 리츠라고 하는 게 미드 리스크 미드 리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도 아니고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도 아니고 중간을 찾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부동산이 계속해서 안 좋아졌고 리츠가 있을 때 살짝 떴다가 지금 다시 가라앉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손실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부동산 증권화라고 하는 게 이게 쭉 올라갔다라고 하는 측면. 근데 뭐 증권화라고 하는 것에서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실제 부동산 회사를 보시게 되면은 그 부동산 유동화라고 하면 현금으로 가질 수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부동산으로 담보로 해서 대출 받는 거랑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스킴은. 근데 그런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그걸로 차라리 다른 데 돈을 쓰는 게 낫다고 보는 거죠.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값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된다면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실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을 때 얻을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수익은 포기한다는 측면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소유에서 캐피탈 게인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용이라고 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음 측면에 그 고정자산에 대한 감손 회계, 혹시 여기서 회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게 약간 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에셋입니다. 여기 자산 쪽이고요. 라이어빌리티 여긴 부채고요. 그 다음에 쉐어홀더스 에퀴티 이쪽은 자본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쪽에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여기에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과 부채 자본을 더한 돈이 같아지는 게 이게 밸런스 시트라고 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여기 뒤에 보면 오프 밸런스라고 하는 게 나오면 밸런스 시트에 있는 이거를 뺀다는 뜻인 거거든요. 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어떤 한 기업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시죠. 여기가 100억이 있었고요. 여기가 100억이 건물이나 토지라고 하시죠. 여기는 기타라고 하고요. 이게 100억이 있었습니다. 뭐 부채가 얼마가 됐든 부채하고 쉐어홀더스 에쿼티 합친 게 이것도 200억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보통은 자기가 건물을 샀을 때, 토지를 샀을 때 그 금액을 여기에 기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통 한 10년, 20년 전에 산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올라있는 상태나 같아 있는 상태가 맞아요. 근데 아까 보셨듯이 도쿄 지역 같은 경우는 4분의 1이 됐어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원래 200억짜리 라고 하는 게 자산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었던 회사가요. 이게 4분의 1이 돼서 25억이 된다고 하면 125억짜리거든요.
사실 125억밖에 안 되는 자산인데 장부상에는 200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요. 거짓말이죠. 사실은요. 그런 측면에서 현실을 반영하자라고 하는 것이 감손회계입니다. 실제는 장부가액을 변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 않아요. 맨날 바꿀 수 있다면 회사 가치가 맨날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산의 시가나 사용 가치가 실제 샀을 때 가격보다 크게 하락한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가를 줄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2003년도 4월부터 임의로 적용을 했고요. 2005년도 4월부터는 강제로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 이거를 줄이는, 그래서 실제로 기업이 가치가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적용이 됐던 부분이 감손회계인 거고요. 감손회계가 도입이 돼가지고 하게 되면, 여기는 보시게 되면 원래 뭐 100억짜리인데 25억이 된 거니까 25억으로 바뀌죠. 혹은 건물을 갖고 있던 거를 매각을 해가지고 급한 부채를 막게 되면 여기에 건물이 있었던 부분은 아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 상에서 밖으로 빼기 때문에 오프죠. 그래서 오프 밸런스라고 합니다.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현실을 반영해서 강제적으로 현실을 반영한 가격, 보통 4분의 1을 다 떨어졌습니다. 4분의 1을 빠지든지. 4분의 1 빠진 거는 잘 된 거예요. 그나마요. 동경이라. 보통 10분의 1까지 내려갔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강제로 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손 처리를 한 데가 도쿄증권거래소 일부 상장 기업 총 1127개사, 감손 손실 규모는 약 5조 엔, 50조 정도가 날아간 거죠. 회계 처리를 하는 걸 통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연결 베이스고 독립 베이스가 단독이 있긴 하지만 뭐 전체 한번 보시는 측면에서 연결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감손 규모 상위 54에는 경상이익 자체에서의 한 40% 정도가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감손회계가 도입 혹은 오프밸런스적으로 처분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상태를 계속해서 둘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내수를 진작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개발보다 좋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을 좀 해야 되는 측면, 그리고 환경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땅값이 굉장히 비싸가지고 개발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토지 가격이 5분의 1, 10분의 1 거의 거저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새 두 마리를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내수 경기를 좀 진작시키자라고 하는 측면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떨어진 토지 가격을 조금 끌어올려가지고 경기를 활성화시키자라고 하는 측면 하나. 그 다음에 일본은 사실 도시개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한국처럼 알바끼는 아닙니다만 조금 한국보다 법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대규모의 도시 재개발은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때는 그 국철, 그러니까 일본의 JR입니다. JR이 가지고 있는 그 매각지 개발, 그 땅을 좀 개발하는 사업 같은 걸 했습니다. 뭐 한국도 용산 개발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죠. 거기 그런 부분을 해서 2002년 이후에 혹시 그 시오도메나 시나가와 아니면 한국에서 좀 유명한데 록봉기 힐스 쪽 많이 유명한데 이런 쪽들에서 오피스 빌딩이 대량으로 공급이 됩니다. 결국은 내수 진작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80년대 후반에 부동산 버블이 붕괴가 되고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거의 땅값이 4분의 1 혹은 지역에 따라서는 10분의 1, 어떤 기업에 따라서는 거의 0에 가까운 형태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 땅을 사서, 여기 도쿄이기 때문에 한 4분의 1 정도입니다. 사서 오피스 공급량을 급격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원래 오피스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거죠. 건물 하나 지으면 천실 되는 거고 짓기 전에 4년 동안은 영실이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펑 뛰었다가 또 갑자기 펑 뛰었다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그 도시 재생을 추진해야지만 할 정도로 굉장히 급박했다는, 그리고 일본 쪽에서 원래 굉장히 작은 건물들밖에 없는데 실제 이런 걸 통해서 대량으로 오피스가 공급됐다는 측면이 일본의 조금 그 경기 진작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그 버블 이후에 일본의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그 2015년 정도까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이 얼마나 중요하냐, 주가가 어떻게 변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총 인구하고 세대수의 변화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일본 보시게 되면 2004년 피크로 인구는 감소가 약간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세대수는 2015년 피크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 핵심 생산 가능 인구는 이미 81년도부터 줄어들고 있었고요. 전체 생산 가능 인구도 96년부터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전체 인구는 약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긴 한데 2004년을 피크로 해서 감소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이민이나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틀린데요. 여하튼 중요한 거는 이 꺾이기 시작한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웬만큼 노력을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기업이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수출이 늘어나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지만 인구는 갑자기 늘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향후 주택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는 실제 제일 중요한 게 세대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인구보다는 세대수가 될 수 있죠. 인구가 4천만이라도 다 홀로 살으면 4천만 개의 집이 필요한 거고요. 인구가 4천만이라도 4명씩 살면 1,000만 호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세대수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그 총 인구에 대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인데요. 전체하고는 약간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고령화라고 하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가 고령화 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은 2025년에 인구가 30%가 65세 이상이에요. 65세 이상은 연금이 나갑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70%의 사람이 30% 사람의 연금을 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명이 1명을 연금을 대야 돼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한국도 고령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 20년 정도 전에는 일본은 10명이 1명의 연금을 대주면 됐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연금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보험은 사실 여기 나오는 핵심 생산 인구가 버는 돈으로 의료보험의 재원이 충당이 되는 거거든요. 25세부터 60세까지가 낸 세금을 가지고 국민의료보험이 실시가 되는 건데, 이 인구가 예를 들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다 라고 하면 1명이 1명 거 내주면 되는 거고, 70%다 그러면 2명이 1명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생각을 그냥 단순하게 하시면요. 실제 이런 인구 구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집수가 줄어드는 거의 문제는 아닌데요. 집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요. 리스크를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뒤에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전체적으로 여기가 65세 이상이 1970년에는 정말 조금이었어요. 이만큼이었고 늘어나서 이만큼이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만큼의 인구를 부양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만큼의 인구가 이 위를 부양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실제 여기 또 보시게 되면 0세부터 14세도 피부양 피부양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있는 녹색 막대의 사람이 이 사람들을 다 부양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에 그러니까 과거 지금 단가이 세대가 일본에서 퇴직을 많이 하는 타이밍 막 지나가고 있는 순간인데요. 지금 은퇴한 사람들이 받는 연금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에요? 60만 엔 정도 돼요. 세금 하나도 안 내는 돈이요. 1,0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환율로 하면. 어느 정도 이상의 기업을 다닌 사람이라면 국가가 주는 후생연금이 있고요. 기업연금이 있고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국가가 주는 후생연금하고 기업연금은 그냥 쌓이는 거고요. 개인이 든 게 있으면 보통 60만 엔 이상이 돼요. 2명의 노부부가 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의 썸머하우스를 가지고 30만 엔을 거기다 내놓고 자기가 원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앞으로 지속될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안 될 거예요, 아마. 지금도 다 빵꾸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 재정 다 빵꾸가 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래서 이러한 고령화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세금 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은 크게 돈을 빌려서 뭘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적어요.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일본은
세율이 약간 한국이랑 틀린 게 세율 자체는 한국이랑 좀 비슷합니다. 소득세율은. 단 일본은 공제가 별로 없어요. 가족 공제, 무슨 공제, 카드 썼다고 공제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받은 거에서 뭐 속된 말로 하면 그냥 알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내고요. 한국은 주민세가 소득세의 10%잖아요. 근데 일본은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소득세의 50%가 주민세예요. 가처분 소득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주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 보시게 되면 여기에 고령화가 쭉 올라가는 나라들이 있어요. 쭉 보시면 여기서 이제 제일 높은 나라가 여기 좀 빠져 있네요. 사각으로 표시된 부분, 요 라인이라고 하는 거 선진국 평균이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요쪽은 개발도상국 평균입니다. 그럼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2050년을 간다고 하더라도 인구의 한 85% 정도는 생산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요. 그럼 부양자는 이만큼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40%가 그러면 60% 사람이 부양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2명이, 3명이 2명을 부양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 그 다음에 세대수의 축소라고 하는 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단지 주택과 부동산의 문제는 아니에요. 가계소득을 한번 추이를 보시게 되면 쭉 2005년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갔다가 쑥 내려갑니다. 근데 더 많이 빠진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게 좀 색깔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이 오렌지 선인데 색깔이 왜 여기 동그란 거로 표시된 부분이요.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주거에 관련된 그러니까 전체에서 주거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25년은 95 정도밖에 안 쓸 거란 얘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100 넘는 거가 좀 일부 있긴 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생기는 현상들인데 주택에 대해서는 떨어지는 겁니다. 제일 심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나마 조금 변화가 덜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서는 뭐 보건의료 쪽 이런 부분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고령화가 좀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면 보건의료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늘어날 테니까요. 근데 실제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가계 소비가 축소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주택에 관련된 비중은 더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인구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안에서 결국은 주택에 쓰는 비용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요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여기 플로우형하고 스탁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플로우형은 흐름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내가 사서 팔고 또 사고 팔고 하는 매매가 계속 일어나서 물처럼 계속 흘러가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토크이라고 하는 건 쌓아두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를 딱 사서 30년이든 40년이든 50년이든 고쳐서 계속해서 쓰는 그런 형태. 왜냐면 이거는 결국에는 새롭게 론을 뭐 담보대출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제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측면 하나, 그 다음에 고령화가 증가되는 측면 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그냥 한번 딱 사게 되면 계속 돌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갈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게 좀 일본어가 안 바뀌었네요. 야칭 신타인. 이거는 야칭이니까 임대료고요. 이건 땅값이죠. 집가요.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게 쭉 내려간다고 보고 그 다음에 수선이나 유지하는 비용이 쭉 올라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선을 계속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고쳐 쓴다는 얘기거든요. 새로 짓는 것보다 고쳐 쓰는 게 나으니까요. 안전하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로우형에서 스탁형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증거 자료가 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하고 한 30분 정도는 질문을 받는 그렇게 진행을 할까요? 좀 약간 매크로한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요.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앞으로 한국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순간에 잠깐 쉬셔도 돼요? 예, 뭐 그냥 하시죠. 예.
자, 약간 휴식이 필요하시면. 예. 자,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할 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전체 인구보다 세대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세대수가 집수거든요. 근데 세대도 종류가 굉장히 달라요. 3대가 한 집에 사는 게 한 세대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독신 세대가 많은 것도 한 세대가 집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독신 세대가 많게 되면 집이 좀 작은 집이 많이 팔리게 되는 거고요. 근데 다 크게 이제 대가족이 살게 되면 큰 집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택업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어떤 집을 내야 될 거냐, 맨션을 만들 때 어떤 믹스로 가져가야 될 거냐, 구성비를 가져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잘 보시게 되면 색깔이 좀 구분이 좀 잘 안 되는데요. 제가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쪽으로 되어 있는 게 단독입니다. 쭉 해서 단독이 점점 올라가서 이 정도까지가 실적이고요. 현재가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점점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80년이죠. 예. 이때 80년대 상황을 봅시다. 80년대 가장 스탠다드한 일본의 주거 형태라고 하는 것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었습니다. 가장 많겠죠. 어디나. 부부, 자식. 그래서 자녀 이렇게 해서 한 3, 4명 정도 사는 이런 핵가족 구조가 대부분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집들도 다 그런 식으로 공급이 대부분 많이 된 거고요. 오히려 여기 보시게 되면 부부만 사는 핵가족이라든지 편부, 편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적은 포션을 차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택의 믹스라고 하는 건 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0년의 현재를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핵가족이 이제 점점 줄기 시작하고 일본의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 그러니까 일본의 주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형태는 뭐냐라고 물으면 지금 시점에서는 혼자 사는 세대인 거예요. 전부 다. 상당 부분. 핵가족은 계속 줄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부부만 있는 핵가족. 그러니까 은퇴를 한 부부만 사는 경우가 여기에 좀 많이 해당될 거라고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주택을 만약에 주택업체라고 한다면 실제 이러한 형태의 집들은 굉장히 많이 지어져 있으니까요. 신규로 공급할 필요도 없는 거죠. 신규로 공급을 한다고 하면 지금 부족한 부분인 이런 부분에 대한 공급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도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 거냐를 볼 거면 사실 세대 구성이 어떻게 될 건지를 보는 부분, 그거는 회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투자자산으로 부동산을 보유하시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자산으로 보유하실 때 앞으로 이런 모습, 이런 추이를 가지고 간다면 실제 33평 아파트, 그 이상의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별로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캐피탈 게인이 별로 없다고 하면. 오히려 10평 정도의 오피스들이 훨씬 좋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된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과연 앞으로 뭐가 뜰 것이냐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많은 전문가들이 자기가 뭐 낼 때 이거다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의 경우가 이 인구의 흐름하고요. 향후 경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고 하는 측면.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세대수라고 하는 거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대수 믹스를 어떻게 볼 거냐. 그거에 따라서 향후 부동산이 어떤 게 더 전망이 있을 것이냐, 어떤 위치가 좋을 것이냐, 도시명이냐 아니냐, 이런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단독 가구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향후로도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미 살고 있는 게 일본의 현실이고요. 특히 부부와 자녀를 가지고 있는 그 핵가족, 일본의 그 가장 전형적인 중산층의 패턴이라고 하는 게 전체 3.6가구 중에서 한 가구까지 좀 감소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게 일반적이지 아니게 되는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는 그 나라의 내수를 가장 큰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많은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재건축을 많이 풀어줬다가 아니었다가 DTI 규제를 했다가 말았다가, 그 다음에 1가구 2주택은 중과세를 했다가 말았다가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는데, 실제 보시게 되면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의 정책 효과는 실제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인구라고 하는 부분의 변화라고 하는 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이 구상이 돼가지고 법제화될 때까지의 시점이라고 하는 건 시차가 현실하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또 바보도 아니고요. 그걸 다 알아서 피해가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요. 실질적으로는 정책 효과는 거의 한정적이었습니다. 일본도 보시게 되면 여기에 굉장히 많아요. 여기 뭐 소비세를 뭐 올려서 안 좋아졌던 경우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소비세를 쭉 올리면요, 집을 1억 원짜리 샀을 때 100만 원 소득세, 그러니까 500만 원, 100만 원 내던 거를요, 500만 원 내야 되거든요. 일본은 그냥 5% 그냥 때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살짝 살아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나고 나면 안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보일 뿐, 실질적으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쭉 바꾸는 데까지는 영향을 하나도 못 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주택금융공고의 자금을 확충하고 주택대출에 대해서는 감세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증여세가 좀 굉장히 센데요. 그러니까 자식이 두세 명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생명보험을 좀 어느 정도 좀 재산이 있는 사람 중에 생명보험을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생명보험을 드는 이유가 뭐냐? 그럼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만큼 증여세가 좀 센데 그 증여세를 조금 감세시켜 준다든지, 뭐 토지가격 금리를 바꿔준다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나오는 그 실적치라고 하는 게 이런 거고요. 요게 실적치고, 요거는 3년 이동 평균치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의 어떤 효과를 조금 봤다가 마이너스로 푹 빠졌다가 봤다 빠졌다 봤다 빠졌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에서 쭉 빠져가고 있는 거를 막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주택 착공 수가 감소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라고 하는 건 아까 설명드렸던 그 인구라고 하는 부분, 세대수의 구성의 변화에서 기인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좀 쪼개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린 그 신설주택 착공이라고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큰 이벤트들은 있어요. 일단 오일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가 갑자기 위축이 돼가지고 착공을 좀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쭉 살아나가지고 쭉 하다가 쭉 떨어졌다가 또 다시 쭉 올라갔다가 버블이 붕괴되면서 쭉 떨어졌다가 소비세 인상이 될 것 같아가지고 빨리 집을 지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쭉 올라갔다가 소비세 인상이 끝난 다음에 쭉 떨어졌다가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는 그 이후로는 잘 안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이게 전체적인 큰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믹스라고 하는 부분이요. 구성되는 부분이 좀 많이 틀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좀 그래프가 너무 작아서 아시기 어려울 수 있는데, 맨 밑에 있는 부분이 자가 단독주택입니다. 이렇게 자가 단독주택이고요. 이쪽은 이만큼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임대가 임대가 세 가지나 있어서 초록색 계열 이만큼 정도였는데 이런 부분이 쭉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실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임대해서 사는 사람하고 한 반반 정도의 비율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임대를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신축을 하는 게 아니라 중고나 리폼 하는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인구가 동쪽으로 변하는 거에 따라서 신설주택이 어떻게 착공되는 숫자가 바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막 90만 호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 건설회사, 특히 그 주택을 분양해서 혹은 주택을 운용하거나 하여튼 주택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주택은 만들어도 잘 안 팔립니다. 그렇다고 주택을 만들어서 공급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회사가 아무것도 안 하면 회사의 존재 가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을 만들 수도 없고 안 만들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지금 현재입니다. 안 만들 거면 회사를 문을 닫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의 문을 닫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들면 주택을 지어도 안 팔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라는 고민들에 이제 빠져 있는 게 일본의 주택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한국 기업들 중에서도 그 약간 5대 재벌 쪽에 이제 부동산을 이제 담당하는 기획팀들이 있어요. 좀
많이 미팅을 하게 되면 그쪽도 이제 생각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기업들도. 기업 부동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 결국은 지금 한국의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큰 지역의 땅을 삽니다.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지어요. 그 다음에 분양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털고 끝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유목민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짓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짓고 여기 짓고 더 지을 데 없으면 재건축시키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도는 건데 그것도 주택이 팔릴 때 얘기고요. 안 팔리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보시게 되면 굉장히 슬픈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아파트 발매 호수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안 할 수, 쭉 빠질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짓긴 지어야 되니까요. 일본의 아파트는 한국 아파트랑 틀려서 아주 대규모 1000호 이렇게 짓는 데는 별로 없고요. 그냥 만션이라고, 일본어로는 만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죠? 약간 좀 소규모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분양 가구 수를 한번 보세요. 이쪽에요. 쭉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는 것만큼 짓는 것이 줄어드는 건 사실인 거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2008년 7월이라고 하는 게 조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긴 한데 전년 동월비에 대해서 이만큼이 떨어졌어요. 40% 이상이 좀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발매 호수라고 하는 거는 전년이랑 좀 비교했을 때 실적을 11달 쭉 빠지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그런데 또 문제는 쭉 저렇게 진행이 되면서 경기가 또 좋았잖아요. 그래서 건설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중국에서 생겨서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격은 또 올라갔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아무데나 만들면 팔리는 상황이라고 하면 아무데나 만들면 돼요. 근데 정말 잘 팔릴 만한 곳에서마다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토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토지 안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한데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많은 돈을 내가지고 좋은 토지를 찾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영은 더 안 좋아지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분양 호수 95,000호를 정점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거고요. 연간 계약 물도 실제로는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레지던셜 리츠의 공실률 추이인데요. 이 공실률을 보시게 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공실률 0이라고 하는 거가 실제로는 다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각한 경우에 2007년, 8년 보시게 되면 12%까지 쭉 올라갔다가 지금 아무리 낮은 곳을 본다고 하더라도요. 실질적으로 2%대 여기도 삿포로 뭐 이런 완전 시골이니까 큰 의미가 없고요. 도심 3구나 도쿄 23구 이런 지역을 보시게 되면 아직도 10%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리츠라고 하는 게 건물을 사서 임대 수익을 통해 가지고 그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이익을 환원을 해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인데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의 10%가 놀고 있으면 실제 그거를 이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돼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런데 너무너무 집값이 비싸고 사실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 도심 3구나 도쿄 23구를 벗어난 지역에서 차라리 공실률이 좀 빠지고 있는 형태고요. 실질적으로 도쿄 23구나 도심 3구 같이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곳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도 역시 세대수가 계속 늘어나는 환경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한국의 전세 수요가 부족하고 그럼 전세 수요가 굉장히 많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세 월세가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여기서는요. 왜냐하면 공급이 너무 많이 남아들고 있어요. 특히 동경은. 그래서 리츠 중에 일부는 공실률 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하는 부분. 요거는 그냥 패스하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부분이 이제 실질 소득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에버리지 패밀리 먼틀리 인컴이니까 그 평균 가계 한 달 소득이 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 부분이죠. 1995년에서 97년까지는 약간 쭉 올라가다가 현재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세금이 떨어지는 부분 이런 것도 있고, 실제 일본의 물가 자체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크게 생활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업들이 좀 많이 도산을 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조금 상태가 좀 안 좋은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실제 받는 돈, 가처분 소득은 많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제일 많이 줄어든 게 보너스 측면이라고 좀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대규모의 돈을 가지고 앞으로 주택을 하나 사서 계속해서 쓰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이거든요. 주택을 구입할 때 보시게 되면 자기 소득이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돈을 빌려서 주택을 구입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만큼 소득이 있을 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하고 이만큼일 때는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초기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주택의 구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미루는 경향이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임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그 일본인 자체도 뭐 한국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 자가 보유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스탠스는 굉장히 뿌리가 깊긴 한데요. 현실적으로는 임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형태. 그래서 좀 이상과 현실의 갭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상적인 거주지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자기 집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요거는 임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요만큼의 갭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일본 잘 아시는 분들, 일본은 주로 그 이코다테라고 하는 조금 외곽 지역 아니면 동경 한복판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하나의 집을 다 가지고 사는 그런 단독주택형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일본에서 좀 생활을 해보시면 하게 되면 맨션 같은 데서 한국의 아파트 형태에서 살게 되면 밤 10시 이후에는 샤워도 못할 수도 있고요. 그 규칙에 따라서 물소리 난다고요. 그다음에 빨래도 못 돌릴 수도 있고요. 굉장히 좀 제한이 굉장히 많고 윗집 아랫집 뭐 좀 문제도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고요. 굉장히 좀 피곤한 부분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려면 하나의 집,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집을 꾸며서 사는 형태를 훨씬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아파트 지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그거는 아파트에서 살기보다는 하나의 독채를 해서 살고 싶다라는 뜻이 많은 건데 실질적으로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건 독채 임대는 별로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국형 소형 아파트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꿈과 이상, 현실 이런 갭과 하나 있고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소득이 쭉 떨어지고 있는 부분, 향후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측면, 그 다음에 에셋 자체,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의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 측면, 이런 것들이 종합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또 뭐 일본인 특유의 그런 거 있거든요. 이웃이나 지역과의 트러블, 가족 구성원의 변화, 직장의 변화가 있을 때 대응하기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측면, 뭐 이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 그 버블이 왜 발생했고 버블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고 하는 측면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실제 오늘 그 접근하는 방법 자체는 하나하나의 그 테크니컬한 이슈라든지 뭐 그 물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매크로하게 어떤 식으로 변해 왔느냐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만약에 일본이 여태까지도 한국의 선행 지표로서 조금 많은 지수로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때 부동산에서도 혹시 한국이 일본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버블을 한번 깨져서 2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간 일본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서 한국의 미래를 점쳐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이었습니다. 근데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기 때문에 주택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신축된 자기 집에서 장기간 산다라고 하는 소유의 개념에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의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것은 아마 한국의 전세제도가 곧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세가 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집을 잡고 봐야 되는데 집을 살 때 기본적으로 초기 부담을 줄이면서 레버리지 효과를 높이겠다고 하는 게 전세제도가 지탱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거고요. 그리고 경기가 되게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실제 은행의 이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인플레이션까지 극복을 해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실제 돈을 빌리면 빌려서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서 레버리지를 높이는 게 훨씬 더 유리했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본과 같은 형태로 향후에 GDP나 GNP가 됐든 여튼 경기 자체가 급격하게 계속해서 나아질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확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세제도라고 하는 것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자, 그렇다고 하면 임대라고 하는 부분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런 모습 속에서 개인은 어떤 움직임을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원래 기업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측면에서의 얘기를 여기다 좀 정리해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그 단기 회전형 아니면 신축 주택에만 과도하게 의존해오고 있는 것이 한국의 지금 주택 시장의 한계입니다. 건설업체들 보게 되면 어떤 건설업체가 사실은 주택을 지은 다음에 임대형으로 해서 20, 30년간을 운용하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대부분 다 크게 돈을 빌려서 그 대규모 개발을 빨리 한 다음에 분양을 해서 빨리 털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실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유지가 될 거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비율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측면 하나였고요. 그리고 사업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지어서 분양하는 거를 계속 해왔던 사람이 과연 임대라고 하는 형태나 이런 거에 비즈니스 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현재의 조직과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재구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 하나고요. 자, 그리고 사실 분양이라고 하는 거 보게 되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고객 접점의 재구축이라고 고객 접점이라고 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분양 사무소 하나를 내고 있으면 사람들이 달팽이 줄을 서가지고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어도 안 팔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걸 지어줄 수밖에 없어요. 원하는 걸 지어주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생각들은 다 다르거든요. 그럼 어떤 거를 메인으로 해서 잡아서 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 그럼 고객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고객 접점을 재구축하자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부동산 상황 쭉 변해오는 상황 속에서 한국 기업들한테 들을 수 있는 메시지라고 저희가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